안녕하세요. 이창혁 변호사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또는 중요한 계약 같은 거 할 때 마주칠 수 있는 거죠. 내용 증명,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참고하는 자료는 저희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혁 변호사님께서 직접 제공해 주셨어요. 아시겠지만 이 변호사님 사법고시 출신에 벌써 18년 경력의 베테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용 증명이 정확히 뭐고 이게 어떤 힘을 갖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또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 내용 증명이라는 게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발신인,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수신인, 받는 사람한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다. 이 사실 자체를요. 공신력 있는 기관, 바로 우체국이죠. 이 우체국이 딱 증명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이 내용을 이날 보냈다. 이걸 공적인 기관인 우체국 도장으로 딱 확인을 받는 거네요. 그냥 이메일 보내거나 문자 뜩 보내는 거랑은 확실히 좀 무게감이 다르겠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맞아요. 핵심은 방금 말씀하신 그 공적 증명에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체국이라는 제3의 공공기관이 중간에서 그 사실을 확인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송했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보낸 날짜, 또 어떤 내용의 문서가 전달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 효력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 혹시라도 분쟁 같은 게 생겼을 때 상대방이 아니 나 그런 문서 받은 적 없는데 라든지 날짜가 다른데 혹은 내용이 그거 아니었어 이렇게 발뺌하기가 아, 어렵게 만드는 거군요. 증거가 딱 남으니까. 네, 그렇죠. 객관적인 증거로 남길 수 있으니까요. 음, 그냥 말로 하거나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 근데 사실 어떤 요구 같은 거 할 때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도 충분히 전달은 되잖아요. 왜 근데 굳이 이렇게 내용 증명이라는 좀 번거로울 수도 있는 절차를 이용하는 걸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내용 증명을 보내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 나눴던 법적 증거 확보,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내용 증명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증거 확보 측면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단순히 보냈다는 사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음 달 15일까지 빌려간 돈 500만 원 갚아주세요. 이런 요구를 내용 증명으로 보냈다고 쳐보죠. 그러면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했다는 그 사실하고 그 요구를 한 시점이 공식적으로 딱 기록에 남는 거거든요. 네네. 만약 그냥 말로만 했다면 나중에 언제 그런 말 했냐, 나는 못 들었다, 이런 식의 논쟁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상대방이 부인하는 걸 미리 막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소송까지 가게 되면요. 이 내용 증명은 상대방이 그런 요구는 처음 듣는다 라거나 내용이 좀 왜곡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걸 막는 아주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법정에서는 아무래도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효과 중 하나인데 바로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 소멸시효요? 네, 채권, 그러니까 돈 받을 권리 같은 거요. 이런 건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내용 증명으로 정식으로 빚 갚아라 이렇게 요구, 이걸 법에서는 최고라고 하는데요. 이걸 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딱 충족했을 경우에 이 소멸시효 진행이 일시적으로 딱 멈춥니다. 오. 물론 내용 증명 보냈다고 해서 시효가 완전히 중단되는 건 아니고요.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시효 완성이 정말 코앞에 닥친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시간을 벌어주는 아주 결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보냈다는 증거, 이걸 넘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딱 정하고 상대방이 딴소리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내 권리가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시간까지 벌어준다니 와, 이거 상당히 전략적인 법적 장치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목적, 심리적 압박.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그냥 우편물 받는 거랑은 기분이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네, 그건 뭐 경험상 확실히 다릅니다. 그냥 일반 편지 봉투가 아니라 등기 우편으로 오는데 거기에 내용 증명 이렇게 딱 찍혀서 오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죠. 보낸 사람이 이 문제를 더 이상 그냥 가볍게 생각 안 하는구나. 필요하면 법적인 절차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의지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소송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암시하는 효과가 있어요. 내용 증명을 딱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거 이러다 진짜 법정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은 사실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돈도 시간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져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려는 동기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협상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보통 보낸 사람의 주장이나 요구 사항이 구체적으로 딱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 상황이나 자신의 입장 혹은 뭐 잘못 같은 걸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하게 될 수도 있고요. 보낸 사람의 단호한 태도를 딱 확인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일단 만나서 얘기라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냥 뭐 감정적으로 막 따지는 거랑은 차원이 완전 다르군요. 나는 이 문제를 절대 그냥 안 넘어간다.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 이런 공식적인 선언 같은 거고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경고? 뭐 이런 느낌이겠어요. 잘만 활용하면 진짜 소송까지 안 가고 문제를 푸는 어떤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론적인 설명만 들으니까 약간 좀 감이 덜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사례를 통해서 내용 증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거라서 더 흥미로우실 거예요. 김민수 씨, 이건 가명입니다. 김민수 씨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에 김민수 씨가 은퇴하고 나서 좀 조용히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서 형제들 6명이랑 같이 인천 송도시내 외곽 쪽에 땅을 공동으로 샀어요. 다 같이 모여서 집 짓고 오순도순 살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평화롭던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옆 땅에다가 대규모 주택단지를 지으려는 A건설사가 나타나면서부터였죠. 이 A건설사가 공사를 하려면 김씨 형제들 땅 일부를 지나가는 진입로가 꼭 필요하다면서 도로 사용 승낙서, 이걸 좀 써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당연히 김씨 형제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죠. 아니, 소중한 우리 땅 일부를 내주는 건데 쉽게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A건설사 대표가 아주 그럴듯한 약속을 합니다. 아유, 사장님들, 저희가 공사하는 동안만 임시로 길 좀 쓰겠습니다. 대신에요, 공사 딱 끝나면 바로 아래쪽에 저희 돈으로 번듯하게 새 도로를 내드릴게요. 그럼 그 새 도로 완공되면 이 임시도로 사용 승낙은 당연히 효력 없어지는 거고요. 사장님들도 그럼 새로 생긴 도로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으시면 되니까 이거 뭐 서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여기에 또 중간에서 무허가 컨설팅 업자까지 막 가세해서 계속 설득을 하니까 결국 김 씨랑 형제들은 그 말을 믿고 도로 사용 승낙서에 도장을 찍어준 거죠. 아휴, 믿어버렸군요. 네. 그런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A건설사가 약속했던 그 새 도로는 만들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A건설사의 설계를 맡았던 건축사 사무소 대표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사장님, 그 A건설사 아래쪽 도로가 곧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제 사장님 땅에 건축허가 신청하셔야 하니까 필요한 서류들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요. 김 씨는 와, 드디어 약속을 지키는구나 하고 엄청 기쁜 마음에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하다는 각종 서류들을 아무 의심 없이 다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또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건축허가가 났다는 연락은 오지 않고. 뭔가 이상한데요? 네, 이상한 낌새를 딱 느낀 김 씨가 직접 막 관공서 같은 데 알아보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거죠. 자신이 넘겨줬던 그 서류들이 김 씨 땅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데 쓰인 게 아니고요. A건설사 소유 땅에 기존 건축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데 악용이 됐던 겁니다. 세상에. 네, 약속했던 새 도로는 처음부터 그냥 계획조차 없었던 그냥 허울뿐인 약속이었고 김씨 형제들은 A건설사랑 그 설계사무소한테 완전히 속은 거죠. 이대로 가면 김씨 형제들 땅은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가 돼서 영원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겁니다. 네, 정말 이거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깝고 정말 분노가 치미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A건설사의 명백한 약속 위반, 즉 채무불이행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를 속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 그런 기망 행위의 가능성까지 보이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김민수 씨 형제들은 정말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이렇게 정말 절박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김 씨가 법적 대응을 좀 알아보다가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바로 내용증명 발송이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을 하신 거고요. 아, 정말 속이 터지는 상황이었겠네요, 진짜. 당시 김 씨는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을 좀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내용 증명만이라도 좀 변호사님 이름이나 법무법인 명의로 보내서 상대방한테 좀 무게감 있게 전달하고 싶은데 비용은 좀 최소화하면서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거나 아니면 저희 땅이 형제들 공동명인데 육명 각자 이름으로 따로따로 보내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그냥 한 통으로 보내는 게 나을까요? 같은 질문들이었죠. 네, 그렇죠. 실제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진짜 궁금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보니까 내용 증명이라는 게 단순히 통지하는 수단을 넘어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한테 대응을 딱 촉구하는 첫 번째 행동, 어떻게 보면 약간 선제 타격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내용 증명, 근데 요즘엔 AI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이걸 이용해서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네, 시대로 요즘 자료 보면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내용 증명 초안을 한번 작성해 보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법률 서비스 영역에도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AI 기술 수준이라는 게 아주 복잡하게 얽힌 법률 관계라든지 아니면 사건의 미묘한 사실관계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정말 빈틈없는 문서를 만들어내기에는 아직 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AI한테 어떤 프롬프트, 그러니까 지시어나 질문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의 품질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법률적인 쟁점을 정확하게 딱 파악하고 필요한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AI한테 명확하게 지시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사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이 과정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된 정보나 법리적으로 좀 미흡한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작성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한테 반격할 빌미를 주거나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따라서 사안이 좀 복잡하거나 관련된 금액이 크다. 이럴 때는 AI 초안을 활용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조언입니다. 확실히 법률 문서는 진짜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책임이 따르니까 정말 신중해야겠군요. AI가 편리함을 주긴 하지만 아직은 인간 전문가의 판단이나 검토가 필수적인 영역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김민수 씨처럼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비용은 더 들 텐데 말이죠. 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그 내용 증명 자체가 가지는 무게감입니다.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보내는 것하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명의로 딱 발송된 내용 증명은요, 받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심리적 압박의 강도가 현저히 다릅니다. 이 사람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구나.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사태의 심각성을 딱 인지하고 협상에 응하거나 문제를 좀 조기에 해결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만드는 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물론 전문가를 통하면 비용이 발생하죠. 그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라든지 내용 증명에 담아야 할 내용의 분량이나 복잡성, 그리고 아까 김 씨 사례처럼 관련된 당사자가 몇 명이냐 이런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구체적인 거는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김 씨 질문처럼 때로는 공동명의자 각자의 이름으로 여러 통의 내용 증명을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것이 단체 명의로 한 통 보내는 것보다 더 강한 압박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안의 구체적인 맥락이나 상대방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좀 전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 내용들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실제 상황과는 어떻게 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계약 관계라든지 부동산 문제, 혹은 빌려준 돈 문제, 이런 걸로 누군가와 좀 의견 충돌이나 분쟁 상황에 놓였다면 이 내용 증명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점은요. 내용 증명 자체만으로는 뭐 법원 판결처럼 직접적인 강제 집행력 같은 걸 가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뭘 뺏어오거나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혹은 뭐 발생할 조짐이 보일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주장이나 요구사항을 명확하고 공식적인 형태로 기록으로 딱 남겨준다는 거고요. 둘째는 나중에 혹시 소송 같은 법적 절차로 이어질 경우에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소멸시효 같은 시간 제약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효과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지가 있다. 이걸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이걸 통해서 소송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기 전에 상대방과의 어떤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뭐 감정적인 다툼이나 그냥 애매하게 의사 표현하는 것 대신에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명확하고 공식적인 형태로 딱 전달함으로써 상황을 좀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도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잘 알고 활용하면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 증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 증거 확보와 심리적 압박이라는 이 두 가지 핵심 기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김민수 씨의 실제 토지 분쟁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활용 모습까지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 법률 도구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명확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스스로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입장에서 그 효용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관점을 한번 바꿔서 만약 여러분이 내용 증명을 받는 입장이 된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전혀 예상치 못하게 누군가가 법무법인 명의로 여러분에게 내용 증명을 딱 보내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은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과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내용 증명이 여러분의 태도나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처럼 내용 증명의 어떤 양면적인 속성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도구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